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니어 인생사연 라디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너가 감히 내 아들을 욕심내? 순진한 얼굴로 울지만 말고 대답해!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의 얼룩이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갈색 얼룩. 이사 온 첫날부터 저걸 지워야지 했는데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사람은 불편한 것도 오래 보면 그냥 익숙해지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것들에 이불을 걷고 일어서면 발이 닿는 냉기가 가장 먼저 저를 맞이했습니다. 보일러를 아끼려고 온도를 낮춰놓으면 새벽마다 이렇게 발바닥이 시렸습니다. 두꺼운 양말을 찾아 신고 좁은 부엌으로 걸어가 전기포트를 켰습니다. 컵라면 하나와 남은 밥 한 줌. 그게 집안에 있는 음식의 전부였습니다. 아, 냉장고 문에 반쯤 굳은 참기름도 있었죠. 결국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2월 초 새벽 바람은 아직도 겨울이었습니다. 패딩 지퍼를 턱 밑까지 올리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걸었습니다. 골목 끝 편의점 유리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삼각김밥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참치마요 하나, 불고기 하나. 익숙하게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니 낯선 아르바이트생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쪽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새벽에 인사를 주고받을 기력이 없었거든요. 스티커를 받아 봉투에 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아침이구나. 오늘도 또 회사까지는 버스와 지하철을 합쳐 1시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서류 가방에서 꺼낸 공무원 시험 기본서를 폈습니다. 행정법 파트. 형광펜으로 줄 그은 부분을 다시 읽는데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어젯밤 2시까지 공부하고 5시간 만에 일어났으니까요. 눈꺼풀이 내려오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자세를 고쳐 앉았지만 책 글자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다 눈을 번쩍 떴습니다.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놀란 겁니다. 맞은편 아주머니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이쪽은 얼른 허리를 숙여 책을 집어들고 모른 척 페이지를 폈습니다. 귀가 뜨거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지우는 늘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계약직이라 눈치가 보였거든요. 컴퓨터를 켜고 공유 폴더에서 오늘 처리할 서류 목록을 열었습니다. 파일 수가 어제보다 많았습니다. 다른 팀 직원이 아무 말 없이 업무를 넘겨놓은 거였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9시가 조금 넘자 정규직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팀장이 들어오며 주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회식 진짜 재밌었다. 다들 수고했어.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제 회식이 있었다는 걸 지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우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이니까요. 어차피 같이 가도 어색하다는 분위기 말하지 않아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지우는 혼자였습니다. 팀원들은 335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고 지우는 서랍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하나만 먹고 남겨뒀던 겁니다. 오후에 회의 자료 준비하면서 먹으면 되니까요. 오후 3시 지우는 화장실 칸 안에 쪼그려 앉아 기본서를 폈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도 공부할 자리도 따로 없으니 이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15분짜리 쉬는 시간에 2페이지라도 더 보려고 발을 저리게 웅크리고 앉아서 형광펜을 움직였습니다. 밖에서 손 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소리를 죽이고 숨을 참았습니다. 퇴근 후 지하철에서 태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4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응, 나야. 오늘 어때? 오랜만에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어떨까 해서. 아, 나 지금 야근 중이야. 보고서 마감이 오늘까지라서. 미안.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 끝나면 연락해. 지우가 말했지만 태혁은 이미 전화를 끊고 있었습니다. 툭! 그 짧은 소리가 지하철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널 속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유리에 제 얼굴만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나는 늘 뒷순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애에서도 어쩌면 나 스스로에게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갔지만 지우는 애써 책을 다시 폈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가까워지자 형광등 불빛이 다시 환해졌습니다. 반사된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숨을 한번 내쉬고 다음 페이지로 손가락을 넘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늘 아버지가 먼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지우는 신발을 벗으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퇴직 후부터 저녁 준비를 맡았는데 요리 솜씨가 제법 늘었습니다. 처음엔 간이 너무 세거나 너무 싱거웠는데 이제는 딱 맞았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냄비 뚜껑을 열고 국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흰 러닝 셔츠에 낡은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등이 조금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 지우는 잠깐 그 등을 바라보다가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밥상은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반찬 수는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밥을 퍼서 지우 앞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오갔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 잠을 못 자? 괜찮아요. 시험 준비하다 보니까요. 지우는 짧게 대답하고 찌개를 떴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태혁이는 잘 있냐? 순간 지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찌개 국물이 숟가락에서 조금 흘렀습니다. 네, 바쁘대요. 그 말 끝에 뭔가 더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젯밤 짧게 끊긴 전화 생각이 났거든요.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란말이를 지우 쪽으로 살짝 밀어줬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을 무렵 지우가 먼저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솔직히 말하면요. 시험도 시험인데 태혁이랑 결혼하면 생활이 훨씬 안정되지 않겠어요? 그 집안이 워낙 탄탄하니까.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국그릇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야, 남의 집 들어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혼내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는 것도 아닌 오래 생각하고 내뱉은 말 같았습니다. 지우는 잠깐 멈췄다가 반박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저 혼자 벌면 언제 집 사고 언제 애 키워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상 위에 놓인 지우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각질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류 넘기고 새벽엔 책장 넘기고 그 손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버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지우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충분이라니.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때우고 화장실 칸에 쪼그려 앉아 공부하는 게 충분한 삶인가요? 그렇게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우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를. 그 표정이 왠지 더 불편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을 넘기는데 된장찌개가 평소보다 조금 짜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건 아니었는데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이불 속에서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그 단어가 위로인지 경고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주일째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냄새에 민감해졌고 점심을 반도 못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달력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날짜를 세어보니 생리가 40일 가까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달력 위에서 굳었습니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살 때 지우는 과자 봉지 2개를 함께 집었습니다. 테스트기만 사면 이상하게 볼까봐서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카드를 내밀었지만 귀까지 달아올랐습니다. 회사 화장실 칸 안에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한 줄도 아니고 흐릿하지도 않고 짙은 2줄이었습니다. 지우는 한동안 그 막대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릎이 살짝 떨렸고 변기 뚜껑을 잡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는데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6주 정도 됐네요. 심장 소리 들어보실래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빠르고 작은 소리였습니다. 쿵작쿵작쿵작. 마치 작은 새가 날갯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한번 질끈 감았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결과지를 손에 쥐고 병원을 나오면서 태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울리는 동안 지우는 어떻게 말할지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할 말이 있어. 근데 그게 다야. 그 다음 말이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나야. 지금 잠깐 통화돼? 태역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딱딱했습니다. 회의 중이었는지 주변 소음이 들렸습니다. 응, 잠깐은 돼. 왜? 지우는 길가 벤치 앞에 서서 입술을 한번 하찼습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아니, 맞아. 병원 다녀왔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2, 3초가 지났습니다. 지우에게는 그게 한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 말이 진짜야? 당황한 게 목소리에서 바로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그 반응이 어딘가 서운했지만 지금 그걸 따질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역은 지우 맞은편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따뜻한 물만 시켰습니다. 카페인이 걱정됐거든요. 스스로도 몰랐는데 벌써 그런 것부터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결혼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지우가 먼저 꺼냈습니다. 태역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근데 우리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해. 그분이 좀 까다로우셔서 내가 잘 설득할게. 설득. 그 단어가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결혼 소식을 전하는데 설득이 필요하다는 게.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 젊은 커플이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가볍고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결과지를 쥐었다 폈다 해서 종이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태혁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엄마를 설득하면 돼. 걱정하지 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왜인지 더 걱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상견례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태혁이 예약한 곳은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조용한 음악과 은은한 향이 먼저 흘러들어왔습니다. 바닥은 나무였고 직원들은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입구에서부터 자신의 구두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발걸음을 줄였습니다. 태혁 어머니 은경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태혁 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은경만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은경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구두 끝에서 시작해 천천히 위로 올라오는 그 시선. 지우는 온몸이 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혁은 지우 옆에 앉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지와 먼저 말을 나눴습니다. 지우는 테이블 위에 단정하게 접힌 냅킨을 무릎 위에 펼치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반찬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그릇들이 정갈하게 놓였지만 지우는 무엇이 나오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 씨, 지금 무슨 일 하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뾰족한 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있고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에요. 은경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식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사이로 숟가락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태혁이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도로 다물었습니다. 은경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직이요. 그럼 지금 당장은 정해진 자리가 없다는 거네요. 그냥 확인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시험 준비 중이라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목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이 테이블에 닿을 때 작은 소리가 났는데 지우에게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은경은 그 다음 말을 쉬지 않고 이었습니다. 우리 태혁이가 얼마나 바쁜 환경에서 일하는지 아세요? 주변에서 들어오는 자리도 많고 그런 아이 옆에 있으려면 어지간해서는 균형이 안 맞지. 균형. 그 단어가 지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균형이 안 맞는다는 말.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듯 사람을 보는 말이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한번 참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단단히 굳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태혁은 그 순간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나무를 집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지우는 그 손을 봤습니다. 멈춰 있는 손,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손. 식사가 끝날 때까지 지우는 5숟가락도 채 먹지 못했습니다.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혀가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면서도 지우의 다리는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심사를 받았다는 것을. 주차장으로 나오면서 태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그래. 나쁜 뜻은 아니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지우는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식당 안에서 계속 숨을 참았던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지우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누우면 은경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위아래로 훑던 그 시선, 그리고 균형이라는 단어.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워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태혁은 그동안 2번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자, 그리고 오늘도 힘내.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그 문자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지우는 태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이대로는 못 있겠어. 임신 사실을 어머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태혁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먼저 분위기를 만들고 나서 말씀드리자. 분위기를 만든다는 말. 지우는 그 말뜻을 알면서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매일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지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혁에게 연락해 셋이 함께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태혁은 내키지 않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은경은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지난번 식당에서보다 눈빛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태혁은 2 사람 사이에 앉아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갔습니다. 지우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무릎 위에서 2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들어 은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 지금 임신 2개월입니다. 말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귀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목소리가 끝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카페 안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은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 주변 근육이 조여들었고 입술이 얇게 다물렸습니다. 그 얼굴에서 차례로 지나간 감정은 놀람, 그 다음은 경멸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순서를 똑똑히 봤습니다. 태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지우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경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말이에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낮고 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크게 화를 내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한 분노가 훨씬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그 소리에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경을 봤습니다. 네,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또렷하게 나올 줄은요. 손은 여전히 무릎 아래서 떨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 무언가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것.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하지만 은경의 다음 말은 그 결심을 단번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태혁아, 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엄마한테 설명해봐. 아이가 아닌 태혁에게 고개를 돌리는 은경. 지우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자리에서 아예 지워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앉아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 그게 어떤 것인지 지우는 그날 처음으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이 있고 닷새 뒤 태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한번 집으로 오래. 따로 얘기하고 싶으시다고. 따로. 그 단어가 걸렸습니다. 태혁도 함께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우 혼자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지우는 잠깐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약속 당일 지우는 버스를 타고 은경의 아파트가 있는 동네로 갔습니다.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도로가 넓었고 나무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이 있었고 로비 바닥은 대리석이었습니다. 지우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자신의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세탁은 했지만 밑창이 조금 달아 있었습니다. 30평이 넘어 보이는 거실은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파는 밝은 베이지색이었고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공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지우가 살던 낡은 투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은경은 소파에 앉아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받는 둥마는 둥하더니 맞은편 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차도 내오지 않았습니다. 은경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흰색 봉투였는데 두툼했습니다. 읽어봐요. 지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장짜리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된 문장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점은 하나였습니다. 아이를 지우지 않는 경우 태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적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른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수술 비용이랑 위로금이에요. 충분히 넣었으니까. 은경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2번째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바닥에 닿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지폐가 두껍게 들어있는 그 무게, 평소에는 느껴보지 못한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속이 더 메스꺼워졌습니다. 이게 저한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은경은 잠깐 눈썹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감정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 현실적으로. 지우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과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지우의 현실을 이유로 아이를 없애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봉투 2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은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은경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우는 그 눈빛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 말만 남기고 지우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경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붙잡을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지우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숫자가 내려가는 걸 바라보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지만 사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답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이곳은 아니었습니다. 은경의 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태역이 찾아왔습니다. 현관에서 마주쳤을 때 태역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을 먼저 거는 편인데 그날은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우는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태역은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 봉투 두고 왔다고.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건지 걱정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봉투 받을 생각 없어? 아이도 지울 생각 없고? 태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조금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한번 받아들이시면 다 달라져. 지금은 그냥 놀라신 거야. 조금만 시간을 줘.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또 시간이었습니다. 카페에서도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매일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혁아, 시간이 답이 아니야. 나는 지금 결정이 필요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경이 들어왔습니다. 태혁이 오는 걸 알고 뒤따라온 모양이었습니다. 지우는 현관에서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경은 인사도 없이 거실로 들어서며 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제 생각해 본다고 했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앉아 있으면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아이를 낳겠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경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그게 무슨 뜻인지 미처 파악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손이 날아왔습니다. 찰싹 뺨에 닿는 순간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왔습니다. 지우는 옆으로 한 발짝 비틀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두 손이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생각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손이 배를 감싸고 지우는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태혁은 소파에서 일어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말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은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마음대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알아요? 협박이었습니다. 그것도 때린 직후에 나온 협박이었습니다. 지우는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직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귀 안쪽에서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 아래 다른 것도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 생각이 발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태혁 쪽을 한번 봤습니다. 태혁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은경이 뭔가를 더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몇 초가 너무 길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우는 안으로 들어가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얼굴이 비쳤습니다. 뺨이 붉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는 걸어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붉은 뺨 위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탔는지 걸어왔는지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익숙한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발이 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뺨의 열기는 걷는 동안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다른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닿았던 자리, 그 윤곽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손을 올려 뺨을 살짝 만졌다가 내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혁이었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진동이 손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3번, 4번. 지우는 받았습니다. 지우야, 나야. 괜찮아? 엄마가 너무 심했어. 내가 사과할게. 목소리는 조급했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 있었습니다. 지우는 전봇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태혁아, 거기 있었잖아. 내가 다 봤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혁이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엄마한테 대들면 더 커져. 조금만 참자. 내가 잘 얘기할게. 조금만 참자. 지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이 끊어지는 것처럼 소리도 없이. 그동안 태혁이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세어보려 했는데 이미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습니다. 태혁아, 응? 끊을게. 지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혁이 뭔가를 더 말하려 했는지 소리가 잘렸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불을 켜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버지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말없이 뺨을 봤습니다. 아직 붉은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가져왔습니다. 지우 앞에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기를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상견례부터 합의서와 봉투,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까지.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한 건 폭행 얘기를 꺼낼 때였습니다. 말하면서 그때의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찰싹. 그 소리가 귀 안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지우는 말하다가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눈 안쪽이 뜨거워지더니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 눈빛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래, 깊이 들여다보는 눈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지우 편인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태혁은 엄마 앞에서 굳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는 지우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존재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울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간 내내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조용히 다시 채워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지우에게는 그날 밤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앞에서 울고 난 뒤로 사흘 동안 지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습니다. 출근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도 사무실 책상 앞에서도 지우는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동료가 서류를 건네도 한 박자 늦게 받았고 컴퓨터 화면을 켜놓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뱃속 아이는 3개월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속이 울렁이는 증상은 조금 줄었지만 대신 온종일 몸이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자주 아팠고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내려왔습니다. 몸은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달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이 끊기면 수입도 끊겼습니다. 태혁에게서는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습니다. 지우는 절반쯤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봤자 같은 말이 반복됐으니까요. 기다려달라. 내가 설득할게. 조금만 참으면 돼. 그 말들이 처음에는 희망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그냥 소음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저녁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어? 지우는 밥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법적으로요? 태혁이 쪽에서 아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서류도 그렇고 폭행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전과 달랐습니다. 뭔가를 생각해두고 꺼내는 말이었습니다.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그럴 힘이 없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목이 메었습니다. 힘이 없다는 말. 그 말이 이렇게 솔직하게 나온 게 처음이었습니다. 지우는 계속 괜찮은 척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태혁 앞에서도, 심지어 은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는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나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뭘 믿고 버텨야 할지. 태혁이 믿었더니 그게 아니고 결혼하면 안정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이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목소리가 끝에서 잘게 떨렸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흘 전에 다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남은 건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바닥을 치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느낌. 아버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이 순간에는 가볍게 들릴 것 같다는 걸 아버지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답 안 내도 돼.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 정적이 깔렸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답이 없다는 걸 누군가가 함께 인정해줬을 때 이상하게 덜 무서워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오면서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 무언가가 곧 바뀔 것이라는 것. 어느 쪽으로 바뀔지는 몰랐지만 이 자리에 그냥 멈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의 얼룩이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빨리 잠이 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와 밥상에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혁이었습니다. 문자였는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다려달라거나 참으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지우야, 나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연락할게. 복잡해졌다는 말. 지우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나가다가 같은 층 다른 부서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평소에 말을 나눈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직원이 갑자기 지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윤태혁 씨 아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랑 관련된 회사에 지금 세무조사가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지우는 그 말에 발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힘을 줬습니다. 잘은 모르는데요.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구내식당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세무조사, 태혁의 문자, 두 개가 연결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먼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무릎 위에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아버지는 천천히 봉투를 들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법률 상담 다녀왔어.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다녀왔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지우 모르게. 어제 내가 한 말 듣고 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 폭행이랑 합의서 강요, 둘 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열어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근데 오늘 이상한 말 들었어요. 태혁이 쪽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갔다고. 아버지는 눈썹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놀란 건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 두 글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짧은 대답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반응처럼 들렸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다시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묻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밤 태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우가 받았습니다. 태혁의 목소리는 낮에 보낸 문자보다 훨씬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초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솔직히 말할게. 회사 쪽으로 조사가 들어왔어. 엄마도 지금 많이 예민해. 상황이 정리되면 꼭 다시 얘기하자. 지우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태혁은 계속 말했지만 지우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처음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있구나. 지금까지 태혁은 늘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지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었으니까요. 알겠어. 지우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감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각이 설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파도가 오는 걸 알고 있을 때 미리 발을 땅에 단단히 붙이는 것처럼요. 지우는 탁자 위 아버지의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건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온몸의 근육이 한꺼번에 굳었습니다. 은경이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서 있는 은경은 지난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 아래가 검었습니다. 핸드백을 꼭 쥔 손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등도 예전처럼 꼿꼿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짓눌린 사람의 어깨였습니다. 은경은 지우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았던 장면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은경의 모습은 한 달 전 고급 아파트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과하는 말인데 어딘가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다급함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거래처가 끊겼습니다. 아버지가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든 흘러들어갔을 겁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 있으면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은경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저를 사람으로 보긴 하셨어요? 은경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계속했습니다. 낙태하라고 돈 봉투 내미셨을 때, 뺨 때리셨을 때, 저한테 나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때 어머니 눈에 저는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그것 하나가 오래 남아 있었거든요. 은경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옷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 입는 면바지가 아니었습니다. 단추를 채운 짙은 남색 재킷이었습니다. 은경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본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대로 진행될 겁니다. 폭행과 합의서 강요, 두 가지 모두요. 은경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태혁에게 전화를 걸려는 듯 핸드백을 뒤적였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이 풀리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것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은경이 돌아간 뒤 태혁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지우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넥타이가 풀려 있었습니다. 입을 열어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버린 사람을 다시 선택하지 않아. 태혁이 굳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우는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닫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햇빛이 아버지의 옆 얼굴에 닿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옆에 가서 섰습니다. 창밖은 평범한 골목이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가게 간판, 느릿하게 지나가는 자전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달라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3개월 조금 넘은 배는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느껴지는 온기는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그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인생. 그 말이 처음으로 공허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지금에서야 그 말의 무게가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금쪽 같은 이야기였습니다.